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전모 씨의 보복을 불안해하며 경찰에 범죄 피해 상담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범죄를 야기한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그 외 사건 사고 소식들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생전에 가해자가 보복을 할 거다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범죄 피해 평가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범죄 피해 평가 어떤 거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 범죄 피해 평가라는 거는 심리 전문가가 이제 피해자를 면담을 해서 피해자가 입은 뭐 신체적인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을 하고 또 혹시 있지 모를 2차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제도인데요. 네. 이렇게 이 심리 전문가는 피해자를 면담한 결과를 하나의 평가서로 만들어서 수사 기록에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사 기록에 첨부된 평가서를 기준으로 양형을 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양형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형량에도 이제 더 네, 될 수가 맞습니다. 있는 2차 거네요. 피해가 굉장히 강하다, 아니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네. 범죄가 중했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피해자의 이 결과서를 보면 이 보복이 굉장히 두렵다. 그러니까 전 씨를 2번이나 이제 고소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전 씨가 나를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가해자 전모 씨가 3년 가까이 집요하게 스토킹을 해왔다는 건데 이제 피해자가 경찰의 도움을 청하고 하지만 가해자는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범죄 기회를 더 준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데요. 제 생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 전 씨를 2번이나 고소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라고 해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지만 네. 2번째 고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토킹 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말했던 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도주 우려나 아니면 뭐 주거가 불분명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 씨 같은 경우는 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뭐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형사소송법에 구속 사유를 이제 판단을 할 때 고려 사유로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라든지 아니면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가 이 그 전 씨를 고소했던 사유 중에 하나는 스토킹이 있거든요. 네. 근데 스토킹이라는 거는 스토킹 처벌법에도 나와 있지만 행위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달리 말하면 어떠한 범죄에 비해서 재범 우려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속 사유를 판단을 할 때 이런 재범 위험성 아니면 피해자의 위해 우려를 스토킹 범죄라고 좀 더 그 세심하게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351회나 협박을 받았고 공포에 떨고 또 경찰의 도움을 계속해서 청한 상태였는데 그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가해자 전 씨가 계획살인을 저지른 정황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전 씨가 범행 당일에도 정신과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형량 감경을 받으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심신미약, 형법에서 감경을 할 수 있는 심신미약이라는 거는 정신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심신장애로 인해서 어떠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결정 능력이 부족할 때 감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씨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계획범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범행 당시의 행적을 보면 이 본인의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게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회용 위생모를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런 위치가 추적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카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일회용 승차권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구의역까지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살고 있던 구의역까지도 쫓아갔던 이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사고가 깊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심신미약, 그러니까 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감경은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후 조사에서도 우울증이다, 우발적인 범죄였다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형량 감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오늘 신상 공개위를 열고 전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 신상 공개 어떨 때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이번에 신상 공개가 될까요? 네, 그 신상 공개와 관련된 규정은 특정 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보복살인이거든요. 보복살인 같은 경우는 특정 강력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강력범죄에 해당이 되는데 사유가 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범죄가 굉장히 잔인하고 그리고 피해가 중대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칼로 위협을 했겠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뭐 이론의 여지가 없죠. 굉장히 중대하고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자체가 잔인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 가해자가 그러니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해야 되는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본인 자체도 이 자백을 하고 있으니까 찌른 거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건이 뭐 알 권리라든지 네. 아니면 범죄 피해 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에 대한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서 사실 모든 요건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는 뭐 무탈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 범죄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경찰 쪽에서는 스토킹 긴급 응급조치 판단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스토킹 범죄를 이뤄졌을 때 이제 피해자가 신고를 했을 때는 경찰이 긴급 응급 조치라고 해서 이 피해자의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든지 아니면 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뭐 연락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하는 걸 금지할 수 있는 긴급 응급 조치를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 굉장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걸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 따라서 긴급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사실 굉장히 조금 일률적이지 못하게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판단하는 경찰 같은 경우는 긴급 응급 조치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사실은 더 큰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번에 이제 평가표를 조금 조사표를 개선을 해서 이 스토킹 범죄의 구체적인 예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가해자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네. 굉장히 세분화하겠다. 그래서 긴급 응급 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속적이고 이제 반복적인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살짝 해주셨어요. 위험성 점수제도 도입을 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파악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위험성 이 지수라는 거는 이 가해자마다 사실 위험성이 다르죠. 그런데 네. 뭐 예를 들면 네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성이 높게 보이는 거고 아니면 나 계속 만나달라 이 정도의 언급에 그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성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떠한 경우에 굉장히 자극이 되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언사를 했고 어떠한 협박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점수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등도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다음 달부터 신속하게 실시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강제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자 같지 않다 그런 이유로 무죄가 나왔던 판결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이제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일단 사실관계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 70대 남성은 채팅 앱을 통해서 30대 여성을 만납니다. 그런데 모텔로 데려가서 현금 50만 원을 주고 이제 강제추행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범행 장소가 모텔이기 때문에 뭐 어떠한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 있는 장소에 있다 보니까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라고 해서 유죄로 보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결과가 뒤바뀝니다. 2심에서는 이 무죄를 선고를 했고 네. 그리고 검찰의 상고 끝에 이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로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걸 다시 정리를 해보면 1심에서는 유죄로 받고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이제 선고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법적 배경, 1심, 2심 또 대법원의 판결까지 다른데 법적 배경도 좀 짚어주시죠.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텔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던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피해자의 진술을 믿고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피해자가 범죄 전후에 보인 사정이 이 피해자다움, 소위 피해자답지 않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말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봤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피해자다움이라고 뭔가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되게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자라는 경우에는 성범죄를 당하고 나서 대처하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아니면 뭐 가해자와의 관계를 바로 끊지 않고 가해자와도 계속 연락을 지속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피해자다움의 기준으로 봐서 어떻게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다시 연락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을 부정하는 거는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네. 봤습니다. 네. 어쨌든 피해자의 진술에 좀 초점을 둔 것 같은데 피해자다움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또 모호한데 그거를 좀 대법원 쪽에서 파헤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비슷한 이제 성범죄 관련 사건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네. 뭐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보수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라고 하면 반드시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모텔을 같이 들어간 것 자체가 어떻게 피해자다울 수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 사실 시작을 했던 건데 네. 사실은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거는 신체적인 접촉을 피해자가 허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위에 따라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라는 거는 이중적인 감정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일률적으로 피해자는 굉장히 그 소극적이어야 되고 굉장히 수동적이어야 되고 이런 좀 고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적한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할 때 단순히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피해자의 이런 섬세한 이런 예민한 그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네,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사건도 짚어볼 텐데요.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여 채를 사들인 후에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 오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 세모녀가 포함이 돼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또 피해 금액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이 세모녀 사건인데요. 이 세모녀는 2017년부터 이제 엄마의 이름 아니면 그 딸의 이름으로 그 수도권 일대에 500여 채의 빌라를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 136명의 임차인에게 298억 원이라는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열린 재판에서 우선 투기단도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잖아요. 이 내용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 분양 대행사와도 이제 공모를 해서 네. 이제 분양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임차인을 모집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 대행사도 이제 사기죄로 같이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요. 네. 분양 대행업체에서는 뭐라고 이번 재판에서 말을 했냐? 통상적인 거래 방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거는 사실은 관행이고 네. 그리고 당시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분양 대금보다 전세가가 높았던 것도 특별히 잘못된 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피해자가 굉장히 많고 또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첫 번째 공판이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모녀 측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세모녀 측은 본인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네. 본인들은 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분들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정상적인 거래였는데 내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돈을 못 돌려준 거지 처음부터 내가 돌려주지 않을 의사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즉 사기의 고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증거 자료 같은 걸 더 봐야겠지만 사기의 고의성이라는 거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아도 전반적인 사정을 봤을 때도 이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 돈을 돌려주지 못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데 이 세모녀 같은 경우는 500채의 빌라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다른 임차인들한테도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만약에 모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기의 고의는 입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부동산법의 위반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 하지만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음 재판이 다음 달 26일인데 앞으로의 이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네, 지금 뭐 당사자들이 이제 고의를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검찰 측에서도 다른 정황 증거, 그 당시에 이런 세모녀라든지 분양 대행사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증거 확보라든지 증거 제시가 이루어질 것 같고 증거로서 결국에는 이 입증이 되어야지 당사자들의 진술로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까지 올랐던 이 국산 가상화폐가 일주일 만에 99%가량 폭락한 테라 루나 사태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이 권도영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권 대표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들은 사기와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검찰은 이 권 대표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권 무효화 이 작업도 지금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이제 권 대표는 본인은 뭐 도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권도영 대표가 도주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권 대표는 도주설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SNS를 통해서도 정부기관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숨길 게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에 대해서 이제 재반박을 한 상황이잖아요. 법적으로 도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를 사실 살피는데요. 뭐 첫 번째로 고려하는 거는 신병을 정리하는 거, 주변 신변을 좀 정리하는 경우도 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권 대표의 경우에는 4월에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로 출국을 하고 가족들까지 다 싱가포르로 출국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내 법인 자체는 다 이제 해산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봤을 때는 한국에 있는 신변을 정리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도주 우려를 고려를 하는데 하나의 명백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수사기관의 출석에 대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데 불응하는 것도 이것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권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출석을 하라, 수사에 협조하라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도 권 대표 측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당장은 내가 출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했다라는 거니까 검찰에서는 출석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싱가포르 경찰 쪽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우리 검찰 쪽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권 무효화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신병 확보 어떻게 빠르게 될 수가 있을까요? 네, 여권 무효화를 하면 일단 당사자 같은 경우는 14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귀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제 국제 공조가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신병 확보는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